청년 산업혁명은 일명 제조업의 신르네상스라고 하죠. 실제로 국세청에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지속률을 조사한 결과 청년 창업자 가운데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유리한 업종으로 제조업이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조업의 강세는요, 비단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요, 세계 시장의 흐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세계 시장의 제조업 구조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미국이 제조업 있는 1등 경제 대국을 표방하고 나서는 등 제조업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청산뉴스에서는요, 제조업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박재영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10년간 제조업의 인사 담당자로서 겪었던 경험과 경영 지원 분야의 전반적인 소개를 통해서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과장님의 경험담이 담긴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연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박재영 과장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M 커리어 박재영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제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조업이란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가 만든 장표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건 실제로 제가 제 회사에서 썼던 보고서 양식인데 왼쪽 위에 그림 보이시나요? 저 그림이 사실 제조업의 원하는 인재상을 다 상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의 인재상은 크게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팀원들이 동시에 열심히 달려가는 하드워커가 사실은 제조업이 가장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조업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조기업 트렌드, 2017년 국내 제조기업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인지를 찾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 전년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현재 2017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은 건설과 반도체, 기계 이 3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산업,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섬유의 경우에는 점점 더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볼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기계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자기계를 위주로 하는 반도체 산업, 기계 산업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전자와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조업이라고 해서 모든 제조업이 다 같다는 건 아닙니다. 과거 대비 성장하고 있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제조업이 어떤 제조업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공략해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조인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같은 회사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바이오 산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10년 전, 2007년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조인했던 회사는 철강사였습니다. 당시 철강사는 국내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저도 성장하는 산업에 조인하고자 철강사에 지원을 하고 동국제강이라는 회사의 인사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사이에 환경은 많이 변했고요. 그 사이에 다른 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고성장세에 맞춰서 바이오 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휴젤이라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는 보톡스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보톡스를 생산을 했고요. 현재 국내에서 메디톡스와 국내 시장 플레이어로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제조업이라고 해서 모든 제조업이 다 똑같진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성장하는 산업에 조인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경력이나 여러분의 취업의 문을 조금 더 넓혀 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제조업의 취업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제목 헤드 타이틀은 2017년 국내 제조기업의 취업 트렌드라고 썼지만 실제 제가 입사를 했던 2007년과 지금의 제조기업 취업 트렌드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동국제강이라는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은 저와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었고 또 옆에 있는 분은 또 저와 정반대, 이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고 신입사원 연수날 그분들을 보다 저희는 깜짝 놀랐는데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둥글둥글한 사람, 성실해 보이는 사람, 모가 나지 않은 사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부분은 국내 제조업, 철강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업은 원하는 사람의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조직 운영 키워드인데 첫 번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국내 제조업들은 지금까지 써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의 핵심은 빠른 시간 내에 선두 기업을 따라잡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빨리빨리 문화죠. 예전부터 국내 제조업의 의사결정 속도, 그 다음에 제조 속도는 다 빠르게 해서 선두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월하자, 따라잡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운영이나 조직 문화 자체도 굉장히 급하게 돌아갔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여러분의 그 제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사람, 실행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 보고서를 쓰기보다는 필드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보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고요. 실제 대부분의 대기업 오너들과 고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실행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건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하이라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이라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계적 조직 문화라는 뜻입니다. 크게 우리가 보수적인 조직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20대 초중반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조업의 기업 문화는 굉장히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수직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는 사실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조업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조업은 그러니까 불량률이나 고장률을 극한의 비율로 떨어뜨려야만 생산성이 올라오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따라야 되고요. 표준 절차서를 따라야 되고 국제 규격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절차서대로 일을 진행하고자 하면 아무래도 개인의 창의성이나 개인의 생각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젊은 분들은 되게 답답해 하시죠. 두 번째, 위계적 조직 구조입니다. 제조업 인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안전사고는 작업 절차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표준과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시를 하고 일종의 강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 물론 중요하죠. 창의성과 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조업에서는 표준된 절차서에 따라서 제품을 적시에 빨리 생산하는 것이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억누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제조업에 취업을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리자면 여러분이 제조업에 취업을 희망하시고 면접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규정에 잘 준수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표준 절차서를 잘 준수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에 대한 이해인데 저희들이 통상 생각하기에 내가 만약 기계공학과를 나왔던지 전자공학과를 나왔던지 전기공학과를 나왔던지 아니면 뭐 상경계열을 나왔던지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자 하실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직무이죠.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하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시기에 포스코와 GS칼텍스와 삼성전자는 다 같은 대기업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스코는 철강 산업이고 GS칼텍스는 석유화학 산업,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입니다. 각 업에 따라서 그 업무의 양태나 산업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 같은 장지 산업의 경우에 인건비가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좀 더 중요한 이슈는 장치에 대한 관리, 장치에 대한 셋업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약간 부차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회사들,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의 경우에 그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가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타이트하고 장치나 기계보다 사람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육성을 조금 더 포커싱을 더 많이 두게 됩니다. 그건 인사적인 측면이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장치 산업을 위주로 한 반도체나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깊고 낮습니다. 적자를 볼 때는 조 단위의 적자를 보기도 하고 흑자를 볼 때도 조 단위의 흑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산업의 사이클이 조금 더 낮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업에 대한 이해, 그러면 현업 대학생 입장에서 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직자를 다 만날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지를 매일 읽어보신다든지 경제 잡지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현직자가 가입되어 있는 현업 카페에 가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직무, 예를 들어서 철강회사의 인사직무에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여러분이 있으시면 우선 인사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철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철강제는 어떤 게 있고 이 철강제를 생산하는 회사는 몇 개의 회사가 있고 이 철강 시장 안에서 메인 플레이어는 또 몇 개의 회사가 있고 이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 회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반도체 회사,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반도체 회사의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아침에 가서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오후 5시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 남는 대기 시간 동안 다른 분들은 앉아서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었으니까 책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잡담을 하신다거나 하지만 제가 했던 일은 그 회사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면접 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했던 말은 우리 회사가 S반도체 회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논리로 설명을 했고 클로징 멘트로는 H반도체 회사의 임직원 숫자를 얘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름 외우기 10년 안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회사에 대한 공부, 업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조업이 아까 둥글둥글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내 주장을 펼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업에서 얘기하는, 기업에서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약간 모습이 다릅니다. 기업에서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이겁니다. A를 이야기하면 A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자가 A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대학생들은 이 질문을 A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A-나 B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의 사례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오늘 점심 먹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침은 제가 건너뛰었고요. 물론 이 사이에는 점심도 아직 못 먹었습니다가 생략되어 있지만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침을 먹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에러가 직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좀 더 좋은 그 면접이나 기업 내, 국내 제조기업 내에서 좀 더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기업에서 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냐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와 제품의 납기와 품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공장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무전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발생하면 이건 곧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어조로 군대식 어조로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이나 석유화학 같은 장치 산업에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 특히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높은 직급에 있는 과장이나 차장들 입장에선 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직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창의력보다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조업에서 면접을 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나의 개성을 너무 드러내게 될 경우에 그 면접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일 경우에 이 회의실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할지를 내가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개성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할 경우에는 얘가 실제 필드, 그러니까 공장 내에 들어가서 혹시 이슈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저희도 현업에서 면접관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잘 질문하시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가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발생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실 때나 아니면 자기소개를 쓰실 때도 최대한 제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간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를 충분히 감내하고 들어오셔야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성이 너무 강하거나 내 주장이 분명하고 그런 분이라면 사실은 제조업과는 사실은 핏이 좀 맞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은 금융이나 IT나 유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그분과 그분의 경력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과정에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합격해서 모여온 사람들을 보면 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둥이들만 모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거 잘 따르고 성실하고 야근에도 크게 야근 지시가 내려와도 적법한 야근 지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순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하드워커들의 집단이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스트 무버 전략을 쓰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많이 직원의 창의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대부분의 국내 제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적지 않았지만 또 하나 제조업의 취업에 말씀드릴 부분은 국내에 있는 메인 제조 공장들,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산업단지라고 얘기하면 울산이 있고요. 거제도가 있고요. 창원이 있고요. 군산이 있고요. 여수가 있습니다. 광양도 있죠. 이 지역의 특징은 해안과 항만과 밀접한, 항만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서 물류비를 최소화하고 수출입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의 지방 근무를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불행히도 경기도 내 서울권에서 그 메인 제조 회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조업은 제너럴리스트를 육성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곧 이 사람이 한 지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도 다 같이 돌 수 있다. 전환 배치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원하는 회사를 정해놓고 그 회사에 입사하시되 그 회사의 지역이 본인에게 이슈가 된다라면 한번 감수하고 그 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해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영지원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요, 국내 제조기업의 취업 트렌드와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아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의 제조업과 또 요즘의 제조업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취준생이 듣기에는 약간 제조업이 어색할 수도 있고 다가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제조업에? 제조업의 장점은 사실 팀플레이를 위주로 조직이 돌아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회사라든지 아니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강점이 극대화되었을 때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조업은 아무래도 팀플레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대감이라든지 그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산업보다는 조금 더 본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료와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안정감 얻을 수 있는 게 제조업의 그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 그러면은 그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그린필드에 공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이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늪지대에서 20만 평의 후판 공장을 짓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 그 허허벌판을 보고 한숨만 쉬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그 유대감과 동료의식이 발휘가 잘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선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일은 이럴 땐 이렇게 풀어가고 저럴 땐 저렇게 풀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조금 극복이 돼서 5년 후에는 공장 완공하고 제가 다른 부서로 갈 수 있었죠. 그럼 그 그룹 이사팀으로 가셔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크게 인사 조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룹 인사팀이 있습니다. 그룹 인사팀이 주로 계열사에 대한 인사 관리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룹에 대한 임원 인사를 주로 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HRM은 현업에 있는 인사팀으로서 그 각 회사의 내 인사를 주로 담당을 하는 팀이고요. 또 하나의 팀은 우리가 교육팀, 인재개발팀이라고 부르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재 육성과 교육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 팀 3개 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저는 첫 번째 계열사에 있는 인사팀에서 두 번째로 이제 그룹 인사팀으로 발령이 나서 올라간 거죠. 네, 그동안 우리들에게 생소했던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과장님 강연은 2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